속옷 차림으로 짐승처럼 포개져 앉은 7만 명의 수감자들. 온몸을 뒤덮은 기괴한 문신과 살기로 번뜩이는 눈빛은 마치 지옥의 악귀들을 현실로 소환해 놓은 듯합니다. 최근 전 세계 토픽을 장식하며 인권 유린이다 혹은 사이다 처방이다 라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엘살바도르의 거대 감옥 테코트의 풍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장면 뒤에는 무려 40년에 걸친 핏빛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잔혹한 갱단들이 처음 탄생한 곳이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잘못된 이민 정책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를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살인 수도로 만들었는지, 그 기막힌 인과관계를 말이죠. 냉전 시대의 비극인 내전에서 시작해 미국의 뒷골목을 거쳐 다시 중남미를 피로 물들이기까지 한 국가가 범죄 조직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던 잃어버린 30년의 역사와 그 지옥을 끝내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한 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미사 도중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총성은 억눌려 있던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켰고, 엘살바도르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잔혹한 내전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된 이 전쟁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공식 집계로만 7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어야 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살기 위한 탈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의 엘살바도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도착한 곳은 천사들의 도시라 불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LA의 뒷골목은 이미 멕시코계 갱단과 흑인 갱단들이 꽉 잡고 있던 정글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없는 엘살바도르 난민들은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였죠. 학교에서는 멕시코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일터에서는 돈을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경찰조차 불법 체류자인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단순히 맞지 않기 위해 그들은 뭉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형, 동생들이 모여 서로를 지켜주는 작은 자경단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하고 마리화나를 나눠 피우던 어찌 보면 껄렁한 불량 청소년 모임에 가까웠죠. 하지만 폭력의 세계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멕시코 갱단들의 무자비한 칼날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점점 더 잔인하고 더 조직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죄 조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악명 높은 MS-13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이 모임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악마의 군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는 왜 이 시한폭탄을 엘살바도르로 다시 던져버렸을까요? 마라 살바트루차, 엘살바도르의 갱단을 뜻하는 이 이름은 원래 엘살바도르의 영리한 개미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미들이 미국 교도소라는 끔찍한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식인 개미 군단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LA 뒷골목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서 진짜 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멕시코 마피아 라 에메와 손을 잡고 그들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MS 뒤에 붙은 숫자 13이 바로 멕시코 마피아를 상징하는 알파벳 M의 13번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살인 기술과 조직 운영법을 배운 이들은 더 이상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식 체계와 잔혹성을 갖춘 미국산 살인병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 엘살바도르 내전이 평화협정으로 막을 내리자 미국의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전쟁도 끝났는데 왜 남의 나라 갱단들을 우리가 세금 들여 감옥에서 먹여 살려야 하냐 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가차없이 추방하겠다는 결정이었죠. 이것이 바로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악의 재앙, 죽음의 비행기가 뜨게 된 배경입니다. 수갑을 차고 족쇄를 매단 수천 수만 명의 MS-13 조직원들이 비행기에 실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공항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시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2년간의 내전으로 군대와 경찰은 해체 직전이었고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이었죠. 가난하고 힘없는 고국에 떨어진 이 미국 유학파 갱단들에게 엘살바도르는 사냥감들이 널려있는 뷔페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문신, 헐렁한 힙합 바지, 그리고 잔혹한 폭력성을 앞세운 이들은 순식간에 동네 꼬마들을 포섭하며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미국이 쓰레기를 치우듯 던져버린 갱단들이 엘살바도르라는 숙주를 만나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영역 싸움이나 하는 조폭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하나씩 마비시키며 자신들만의 지하 정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갱단, 과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본토에 상륙한 갱단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었고,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낮에는 정부의 법을, 밤에는 갱단의 법을 따라야 하는 기막힌 이중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렌타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세금, 즉 명목상의 보호비였습니다. 버스 기사부터 구멍가게 주인, 심지어 길거리에서 옥수수 빵을 파는 할머니까지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갱단에게 매주 상납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경고는 없습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대 앞에서 총을 맞아 즉사하고 가게에는 수류탄이 날아들었죠. 실제로 당시 엘살바도르의 대중교통 운송업체들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기름값이 아닌 갱단 상납금으로 써야 했을 정도입니다. 갱단은 도시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조각조각 나눠 가졌습니다. MS-13 구역에 사는 사람은 경쟁 조직인 바리오 18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만약 버스를 잘못 타서 남의 구역에 내리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스파이 취급을 받으며 처형당했습니다. 연인끼리도 사는 구역이 다르면 만날 수 없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갱단의 신병훈련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선 조직원들은 10살, 11살 된 아이들에게 가방을 들래, 총을 들래 라며 선택을 강요했고, 거절하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자퇴를 시키거나 방 안에 가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까지 갱단이 침투해 있어 신고자가 누군지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 시민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자 역대 정권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철권 통치를 선언하며 문신이 있는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강경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갱단 두목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조직을 지휘했습니다. 교도관을 매수해 스마트폰과 마약을 들여왔고, 감옥은 그들에게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작전 본부이자 휴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2012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힘으로 제압이 안 되니 갱단과 협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갱단과의 휴정을 선언한 것입니다. 살인을 멈추면 교도소 환경을 개선해주고 지원금을 주겠다. 정부가 범죄 집단을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돈을 쥐어준 이 황당한 거래는 겉보기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루 평균 14명이던 살인 건수가 5명으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통계의 장난이자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갱단은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는 척하기 위해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는 대신 안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율 통계는 내려갔지만 실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가로 갱단 두목들은 감옥 안에서 스트립 댄서를 불러 파티를 벌이고 대형 TV로 게임을 즐기는 황제 같은 생활을 누렸습니다. 정부가 범죄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얻어낸 이 가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휴전이 깨지자마자 억눌려 있던 폭력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 103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하루에만 1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강경책도 유화책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남은 희망은 없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모두 무능하거나 부패했고, 갱단은 나날이 괴물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가죽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쓴 기존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한 젊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2019년 37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나이브 부켈레는 등장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정장을 거부하고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 셀카를 찍는 이 괴짜 대통령에게 기성 정치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없는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건 철없는 치기가 아니라 갱단보다 더 지독한 도끼였습니다. 부켈레는 취임하자마자 이제부터 협상은 없다라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갱단들은 코웃음을 치며 보란듯이 정부를 도발했습니다. 2022년 3월 단 며칠 만에 87명의 시민을 무참히 살해하며 우리를 건드리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죠.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겁먹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 유혈 사태를 본 부켈레는 공포에 떠는 대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헌법을 정지시키는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부터 영장은 필요 없다. 문신이 있거나 갱단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군대와 경찰에게 살인 면허나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준 것입니다. 인권단체와 서방 언론들이 독재자의 탄생이라며 거품을 물었지만 부켈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의 인권이 우리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하냐라고 되물으며 군대를 갱단 소굴로 밀어넣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봉쇄되었고 군인들은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대 및 천장 위까지 뒤지며 숨어있는 조직원들을 쥐잡듯이 끌어냈습니다. 어제까지 동네를 주름잡던 갱단 두목들이 속옷바람으로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공권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젊은 대통령이 불과 몇 주 만에 해치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잡아들인 범죄자가 너무 많아 기존 교도소가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자 부켈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오직 갱단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중남미 최대의 감옥 테코트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요새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콘크리트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켈레는 이곳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자신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하얀 팬티 한 장만 걸친 수천 명의 갱단원들이 머리를 빡빡 깎인 채 짐승처럼 포개져 이동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방 하나에 100명이 넘게 구겨 넣어져 침대는커녕 앉을 자리조차 부족하고 식사는 하루 2끼, 그것도 콩죽과 또띠아 한 장이 전부입니다. 부켈레는 그들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약탈하며 누렸던 것에 비하면 이것도 호텔이라며 갱단에게 제공되던 매트리스마저 뺏어버렸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됐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독방에서 그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 넘던 살인율이 2023년 2.4명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캐나다보다 안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총성이 사라진 거리에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상인들은 더 이상 갱단에게 세금을 뜯기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며 부켈레에게 무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연임에 도전한 그를 독재자라 욕하는 건 오직 외국 언론들 뿐.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그는 난세의 영웅이자 구세주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무차별적인 검거작전 속에 억울하게 잡혀간 무고한 청년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감옥 안에서는 고문과 의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부켈레의 방식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까요?
확실한 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자유 대신 생존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갱단의 총구 앞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였으니까요. 40년 전 미국의 뒷골목에서 태어나 엘살바도르를 피로 물들였던 거대한 폭력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포기한 한 지도자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그는 갱단에게 뺏겼던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었지만 그 대가로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가치를 철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그를 비난하지만 오늘 밤 총성 없이 잠들 수 있게 된 엘살바도르의 어머니들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가족이 매일 죽어나가는 지옥에서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악마를 잡기 위해 괴물이 된 지도자를 우리는 과연 비난만 할 수 있는가? 엘살바도르의 비극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폭력으로 얻어낸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위험한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마약과 범죄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멕시코 카르텔의 지하 제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